안녕하세요. 화용언어 전문 생각하는 아이원입니다. 저는 언어대화사 김도담이고요.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안동에 있는 기초학력 지원 거점 센터에서 화용언어 특강을 2시간 정도를 하고 왔는데요. 그 내용들을 아주 짧게나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시간의 분량을 15분 내외로 지금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정말로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히 수업에 강의에 몰입해 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질문도 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힘을 얻고 또 저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나눈 내용은요, 목차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먼저 그러면 화용 언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더 자세한 것은 저희 용어 정리 재생 목록에 보시면 화용 언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화용 언어란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을 잘 버무려서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언어를 잘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좀 장황한데요. 생각해 보면 무엇이냐면 언어적이라는 것은 이런 게 있죠. 어휘를 잘 사용하는지, 문장의 구성을 잘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언어적인 그 요소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비언어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하면, 저도 제스처를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 손짓이나 제스처, 행동, 표정, 목소리 높낮이, 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느냐가 비언어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요소를 잘 버무려서 상황에 맞게, 그리고 대상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화용 언어는 언어의 사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간단하게 화용 언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장애군에 따른 화용 언어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대화의 기술만 알아도 되는데, 상황 언어만 가르쳐도 되는데 왜 장애군에 따른 화용 언어 특징을 알아야 되냐면요. 특별히 언어 재활사라면 당연히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진단을 받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진단 없이 와서 저희가 스크리닝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아동의 부모와 이런 것들을 잘 논의할 수 있고, 아이가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가 있고 조기 개입에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폐 스펙트럼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의 활용 언어 특징, 정말 간단하게 3가지만 나누어 보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적인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경직된 인지적 특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어떠한 상황을 볼 때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억울한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우긴다는 오명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 우길 수밖에 없는 것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억울해 죽겠어요. 그런데 상황 맥락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어른들이 보면 고집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떠한 특정한 관심사에 몰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 숫자, 보드게임 등에 하나에 몰두되어 있는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째와 연결이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이 내가 제한적이고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이 관심사를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된 관심사로 아이들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언어 재활사와 또 부모님들께서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을 유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지적장애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장애 친구들은요, 저희가 보속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무엇이냐면 대화의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대화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대화의 맥락에 맞지 않게 했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것이 내가 선호하는 주제가 될 수 있고 이전에 지나갔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 보속 현상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의사소통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저희가 의사소통에서 적극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에 듣지 못한 정보가 있으면 다시 물어서 듣기도 하고, 그리고 나도 상대에 맞춰서 나의 정보를 변경해 가면서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기보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ADHD 친구들을 알아볼 건데요. ADHD 친구들은요, 자폐 스펙트럼과 다른 특징이, 이 친구들은 상황 맥락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상대의 마음과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능력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휘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하냐면 행동 조절과 충동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을 보기 전에 이제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을 읽을 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ADHD의 경우에는 두 가지 친구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이퍼, 굉장히 이렇게 누가 봐도 조금 부산스럽고, 그리고 충동적인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조용한 ADHD라고 불리는 친구들, 예를 들어서 잘 못 듣는다거나, 이야기하거나 할 때 뭔가 옷 같은 걸 계속 만지고 있는다거나, 또는 살짝 멍하게 허공을 보고 있는다거나, 머릿속으로는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친구들을 조용한 ADHD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DHD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친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이러한 의사소통, 친사회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저희가 교육하고 아이들은 습득하고 체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이 장애가 참 흔하지는 않은데요.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라는 것이 있죠. 이 친구들은 언어적, 비언어적 사인을 이해하는 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 맥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특징은 이 친구들은 지능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과 ASD와 다르게 한 가지 또 주제에 몰두되어 있지도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1시간짜리 분량을 굉장히 압축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대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대화 기술은 제가 작년에 초등학생 그 활용 언어에 충분히 잘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오늘 한 두 가지만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은 인사하고 안부 묻고 대화 주제 꺼내기를 아이들에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습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는다는 것을 체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건데요. 친구를 만나면 인사하고 안부 묻고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안 그러면 그냥 오자마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쭉 한다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구조화해서 알려주시는데, 이 인사하고 안부 묻고 대화하기, 이 챕터만 가지고 한 40분 정도의 강의량이 나올 정도로 이것도 굉장히 세분화해야 합니다. 환경에 따라, 친밀도에 따라 또 다르고, 뭐 장소에 따라 어떤 인사하고 안부 물을 건지를 자세하게 좀 풀고 싶은데요.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에 이런 것들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또 더 자세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작년에 찍었던 그 초등학생 활용 언어 영상에 없는 것인데요. 무엇이냐면 똑같이 인사하고 안부 묻고 가벼운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시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시계 참 잘 어울리시네요. 이렇게 인사하고 안부 묻고 이런 얘기를 해준다면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지겠죠. 아이들에게 이러한 센스, 대화의 센스를 가르쳐 주는 건데, 또 이것도 너무 오버해서 칭찬하지 않도록, 또는 타인을 관찰하지 않아서 생뚱맞은 것으로 칭찬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요, 상황별 언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다루었냐면 점점 더 뾰족하게 말하기라는 주제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이것을 나누었냐면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오해를 받았을 때 이 감정적으로 추스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세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새치기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놀리려는 목적도 있고 아닌 거 아는데, 또는 진짜 새치기 한 줄 알고 야 도담아 너 새치기 했어 이렇게 했는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오해받았다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나 새치기 안 했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뾰족하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나 새치기 안 했는데 담담하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계속 우겨요. 야, 너 새치기 했잖아, 도담아. 너 빨리 이 자리로 가. 그러면 조금 더 레벨 업해서 세게 말하는 거죠. 나 새치기 안 했다고 했잖아. 옆에 애들도 다 봤어. 그런데도 친구가 새치기 한 사람 좀 뒤로 가세요. 막 이렇게 계속 화를 돋고요. 그러면 그때는 좀 더 세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을 설명하는 과제를 꼭 상황 언어에서 제가 가르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항상 강조드리는 지점인데 무엇이냐면 체화될 수 있도록 굉장히 오랜 시간 반복해서 우리가 이것을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상황 언어에서 다룬 것은 무엇이냐면요. 친구들 사이에서 마음속으로만 말하기가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서 손이 조금 쪼글쪼글해서 할머니를 배웠을 때 엄마 할머니의 손이 왜 이렇게 쪼글쪼글해? 한다든지, 조금 이렇게 덩치가 있고 통통한 친구 만났을 때 엄마 엄청 뚱뚱하다 한다든지,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야 할 것들은 마음속으로만 담아둬야죠. 나의 발화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끼치는 행동이라면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말로 꺼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강 때에는요, 대화 기술 10가지 정도, 그리고 상황 언어 한 5가지 정도를 나누었는데요. 나중에 사실은 그 10개, 5개도 굉장히 추린 거라서요. 나중에 정말로 어떠한, 뭐랄까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런 식으로 좀 충분하게 나누고 실습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를 좀 이렇게 해보는 시간을, 활동을 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더 알아보기에 대하여서 온라인 상에서 활용 언어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왜냐면 우리 친구들은 온라인 상의 삶이 또 굉장히 많은 부분 그 아이들의 삶에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다루었고, 그리고 시각 단서, 보이는 것들을 사용하여서 아이들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활용 언어를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제가 안동 가서 참 너무나 힐링을 받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말로 구름이 옆에 있다는 거. 높은 건물들이 없어서 그런지 옆에를 딱 보면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날에 너무 힐링을 하고 왔고, 또 하나는 거기서 들어주시는 강사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집중해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제가 준비한 것들을 그 이상으로 잘 풀어내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빌어서 초대해 주신 강사님과 또 그리고 기초학력 지원 거점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특강에서 다루었던 부분들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영상에서는요, 제가 교실 속 활용 언어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 시리즈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지요. 모두들 이 가을날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